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오늘 EUDR 대응을 위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한국 WWF의 보전 프로그램 팀장 홍나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EUDR과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단계별 가이드, 그리고 저희와 어떻게 협력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본론으로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 초청을 드리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저희 기관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WWF는 과학 기반의 접근, 그리고 협력적이라는 특징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보전 NGO입니다. 저희는 1961년 설립되어서 지금 6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00여 개 국가에서 좀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2014년에 설립돼서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오피스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생긴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기후 위기 그리고 자연 보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자연 보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가장 신뢰받고 있는 환경 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또 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어서 강력한 네트워크 또한 저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자연 보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오면서 여기 보이시는 다양한 평가 도구,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또 인증 제도 그리고 지표를 통해서 산업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자연 보전 프로젝트들을 실행하고 운영하면서 종보전과 서식지 보전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활동들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관련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식품과 유통 산업의 변화를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지구 생명 보고서는 이제 우리 지구의 자연 환경 상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바이블로 불리는데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다양한 학계와 전문가들이 이 보고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보전 분야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복합적인 자연 보전 활동을 전개하면서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고요. 그런 결과로 이제 글로브 스캔이라는 전문가 조사에서 매년 가장 신뢰받는 지속 가능성 NGO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또 다른 강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글로벌하게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각 지역에 맞는 자연보전 프로젝트들을 운영하면서 경력을 쌓아가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1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저희가 탄탄하게 이제 전문성과 신뢰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오늘 주제인 EUDR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EUDR을 이미 알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셔서 네, 여기 참여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좀 이해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슬라이드 정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UDR은 잘 아시다시피 European Union Deforestation Free Products Regulation이고요. 약자로 EUDR로 이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유럽연합 산림 벌채 규제 아니면은 뭐 유럽연합 산림 파괴 방지 규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EUDR의 목표는 결국 산림 파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내에서
유통하지 말아라, 이제 금지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심각한 산림 파괴를 이제 막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이제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7가지 제품들이 이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을 활용한 이런 제품들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이제 EU 국가에 수출하려면 이 제품들이 산림 벌채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실사 보고서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생산이 되었는지, 공급자가 누구인지, 이거를 제품을 생산하거나 만들 때 뭐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관련한 부패 관련 이슈는 없었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실사 보고서에 포함을 해야 하는데 결국 원료부터 제품까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WWF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바이오다이버시티 리스크 필터입니다. 그 바이오다이버시티 리스크 필터는 이제 줄여서 저희는 BRF라고 부르는데 기업에서 사업장이나 뭐 공급망 그리고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이제 생물 다양성 관련 리스크를 이제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인데요. 여기 이제 QR을 스캔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툴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PC로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로그인 하셔서 이제 사업장 위치나 공급망 위치 데이터를 이제 업로드 하시면 이제 각 위치별로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그 하이리스크 고위험 지역이 어디인지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글로벌 데이터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사업장, 뭐 아니면 우리 공급망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런 기초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좀 ESG 규제에 대응하시고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BRF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회사 공급망 내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위험한지 이것을 식별해내고 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어떻게 원재료 조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규제 대응이 가능하고 대응 전략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DR과 조금 연관해서 보면은 EUDR에서 이제 생산지 위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위치 데이터를 여기에 이 툴에 입력하시면은 산림 벌채와 생태계 파괴 여부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사업지 중에서 우리 공급망에 어디가 가장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되는지 우선 대응 지역을 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관리 계획 수립이 가능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공급망의 환경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 저희 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이따 이 내용은 저희 그 산림 전문가 팀이 조금 더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여기 QR을 스캔하시면은 이 영문 보고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좀 방대하고 뭐 코코아라든지 뭐 팜 관련된 이제 부록도 수록되어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UDR에서 이제 실사 보고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정보 수집, 그리고 너네가 이거를 어떻게 생산했는지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식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이 소개해드리는 보고서에서는 좀 단계별로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는지 좀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준비 상태인지 이제 기업 내부에서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듀딜리전스 이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려면은 사실 뭐 한 개 부서의 그 협조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사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기업 내부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좀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듀딜리전스 실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지 아니면 공급업체 대상으로 뭐 교육을 진행해라.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라라는 체크리스트들이 있고요. 또 이런 듀딜리전스 시스템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 평가를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런 고위험 지역에서는 계약 조건을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증 제도, 이게 공급업체들이 이런 FSC라든지 RSPO 같은 지속 가능한 인증 제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단계별 체크리스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계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은 사실 기업 내부에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와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같이 조금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이제 듀딜리전스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저희와 함께 이제 지속 가능한 원재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산림 보전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지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좀 개발을 해나갈 수 있고요. 공급업체에 제공할 온오프라인 교육도 저희와 함께 개발을 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UDR 규제 준수를 위해서 이제 그 기업 내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실 때 저희와 함께 방향성이라든지 이렇게 큰 흐름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그 바이오다이버시티 리스크 필터 BRF를 통해서 저희가 그 원산지의 산림 벌채 여부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진행을 하면서 이따 팀이 소개해드릴 포레스트 포워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FSC, RSPO 인증 획득을 위해서 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그 인증받은 업체를 연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회사의 공급망 내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 투명성도 강화를 하고 또 거기에 보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산림 보전 프로젝트들도 함께 추진해서 ESG 평가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 EUDR은 결국 그 우리 모두가 직면한 이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이런 변화를 함께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함께 이렇게 규제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여기에 있는 저희 WWF 그 보전 프로그램 팀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저희 팀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으로 아니면 Q&A 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희 EUDR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WWF Biodiversity Risk Filter, BRF 툴과 단계별 가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 다음 발표는 WWF의 글로벌 산림 전문가이자 포레스트 포워드 이니셔티브의 리더인 팀 크로닌님의 발표입니다. 팀은 EUDR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WWF의 글로벌 산림 관련 기업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팀이 지금 실시간으로 웨비나에 참석하고 있어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직접 질문을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방이나 아니면 하단에 있는 Q&A 버튼을 눌러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발표 후 Q&A 세션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안 들리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My name is Tim Cronin, and I lead WWF's Forest Forward program. I'm based in Sydney, Australia,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on this webinar. Hopefully it's of some value to your efforts in terms of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leadership on forests. I will talk a bit about why WWF works with business. I'll talk a little bit about why does business work with WWF. I'll spend a bit of time on how we tend to work with business, leaning in specifically to the Forest Forward program, which I run. And then I'll do a bit of a deep dive into the European deforestation regulation, which is a hugely significant emerging trend and opportunity when it comes to private sector leadership on forests. And finally, I'll just give you a brief snapshot of some of our work across the globe in forests, both in terms of breadth and an idea of where we lean in a bit more deeply. All right, so where do we start? Why does WWF work with business? Now, I'll keep this fairly brief, but the bottom line is that business has a huge amount of impact on nature, has been a major driver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over many years. And fundamentally, that's because the economics and the business case for forest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doesn't stack up. It is far cheaper to clear and degrade and fragment forests than it is to conserve and restore them. So we want to change that. We want to work with business and for business to tip the economic scales for forest conservation, and by doing so, really catalyze a regenerative economy. And one way in which we try to do that is by better understanding, quantifying, and accounting for forest ecosystem goods and services, such as carbon, such as water, such as biodiversity, which in many ways are invisible to markets. We've been working for many years on things like forest certification to make these things more visible. And I'm sure you'd all be aware of carbon markets and emerging biodiversity markets. That's even more explicit way to try to bring these things into business and economic decision making. So why does business work with WWF? Well, we can bring quite a lot to the table when it comes to working with business. Here's a list of things that we tend to point to under our Forest Forward program. There's a huge amount of global and local expertise right across our network. We work in over 100 countries, almost all of which have some degree of forests, and there's a huge amount of expertise from ecology to economics to markets to policy to community engagement and social issues and a whole range of other things. Through that, we provide a lot of technical guidance and tools to companies. We've got, as I mentioned, a huge experience with things like multi-stakeholder certification, increasingly in nature-based solutions to climate change, science-based targets, and many, many more. We provide access to high-quality, large-scale forest landscape programs. I'll point to that in a bit more detail later on. And through Forest Forward, what we really try to do is we try to create a platform for a whole range of different corporate partnerships on forests right across our network. And we try to make that more than the sum of its parts. So we try to collect standard indicators and aggregate that in a way that allows partners to be one part of a much bigger whole. We offer huge brand trust and global reach. I mean, the WWF logo is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and trusted across the globe. And we offer convening and collaboration opportunities, between and across different companies and other stakeholders. So that's just one list of different things WWF brings to the table in our work with business. So how does this work? What do we do when we work with business? So again, I'll talk specifically through the lens of the Forest Forward program, which is WWF's flagship platform for private sector leadership on forests. So we really have a three-step approach that we take with companies, and what do we expect from them and what can they expect from us? Number one, we expect strong commitment on forests, starting with a commitment to remove deforestation from their production and trade. We expect strong action on forests, and we expect collaboration across and beyond our program, particularly to overcome some of these systemic barriers that we see. What can our partners expect of us? So we support our partners to prioritize their commitments and their actions when it comes to forests. We support them to integrate their forest-related work within the broader and increasingly complex climate and nature agendas.
We support companies to track and monitor progress towards their targets, to communicate good stories when they're making good progress. We support convening of our partners to really work together to unpack some of the issues and problems we're facing and come up with constructive solutions. And we support that in many ways, including through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innovative on-ground landscape programs that in many ways work as kind of test beds to incubate solutions to overcome really complex drivers of forest loss. So what we try to do is we try to provide a structured and systematic approach that helps our officers across the globe to work with companies in a way that's consistent and comparable. But fundamentally, what we're looking for and what this approach is designed to deliver is ambition, action, and accountability across forests. We work primarily on three broad kind of pillars of work with our downstream partners, or what you might call market-facing partners. We work primarily on responsible sourcing. With our upstream partners, we work on, for those that are based in the forest, we work on improving forest management and other forest practices. And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our program is mobilising private sector investment into forests. And really where these three things intersect is where we can have the greatest impact. And I'll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later on when I present briefly what we call our flagship landscapes initiative, which is really about bringing these three things together in specific places. So what does our partnership platform look like at the moment? We have about 24 partners currently. On the left, you'll see those that I described before as our downstream partners or our market-facing partners, many of whom are some of the world's most recognizable brands: IKEA, Procter & Gamble, Kimberly-Clark, HP, huge brands. A few more in the pipeline that are due to launch soon that will spread our geographic spread across the economic north primarily. Whereas on the right-hand side, these are all tropical forest production companies, most of them timber, but others cocoa, non-timber forest products, and various other things. So not necessarily the most recognizable brands, not necessarily engaged because of the scale, more because of their geographical location, their commitment to innovation, their commitment to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exploring new ways to mainstrea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One key aspect of our program is around transparency. And what you can see here is a screenshot of our Forest Forward Impact Portal, which is really kind of carries out two functions. One is a monitoring function. It's about transparency, and it's around supporting our partners to publish and track progress towards their action plans and milestones. And it's a really important communications tool as well. So it really bridges the monitoring and communications functions. I'll talk briefly about two of our major partnerships across our program, one of which is HP, or formerly known as Hewlett Packard, a major paper producer, but also a major IT company. Our WWF US office has been working with them for the best part of 30 years, done a huge amount of work on responsible sourcing, commitments to FSC, or Forest Stewardship Council certification, and just a couple of years ago announced a major funding commitment into a number of significant landscapes across the globe. So really taking a leadership position. Their sourcing targets and their finance and their hectares of restoration targets are linked to science-based targets for nature. So really kind of grounded in science and leadership principles. The second partnership I'll highlight here is IKEA, another long-standing partnership between WWF and a major private sector actor based out of our Swedish office. We've worked in 22 countries or 21 countries since 2002, mobilized many millions of dollars, and really fundamentally focused on mainstream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what I really like about this partnership is it's about the business case. It's not about philanthropy. It's about actually shoring up IKEA's business model. Obviously, they use a huge amount of timber. They want to make sure that timber, is still available in many years to come. And in order to ensure that, it needs to be managed sustainably. And in order to procure the volumes they need to support action on the ground. They need to support governance reform. They need to support capacity building. They need to support a whole range of different things across a range of geographies. So working with a company like IKEA on that is a really transformational partnership.
Now, the European Deforestation Regulation, many on the call would no doubt have heard of the EUDR. It's currently delayed in implementation, but will come into force late this year, and it will require a lot from companies,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to verify that agricultural products are not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So this really just demonstrates really what we might call the theory of change around our work on legislation, as well as at the other end of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curve. We work primarily with leaders, including under Forest Forward, to really pull the market along, including by demonstrating the business case of sustainable management, responsible sourcing. But we also need to work at the other end of the performance curve. We need to advocate for strong regulation and enforcement that actually pushes the baseline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the right direction. Why should business care? It's not just a reputational risk being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or forest degradation, nor is it just a regulatory risk through things like European deforestation regulation, but increasingly we are understanding the economic and business dependency on nature, with forestry the most obvious manifestation of this. If a timber producing or manufacturing company is not able to access timber, then obviously it is a material risk to the long-term future of their business. So businesses should be looking at things like the EUDR through these multiple lenses, not just about gearing up for legal compliance, but gearing up for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model and understanding that the business model's dependency on nature and forests. To help business do so, we quite recently released what we called a EUDR step-by-step guide for business. This provides a huge range of materials and resources for companies to step them through what they need to do to prepare for compliance. I'll run through very, very quickly some of the contents here. It provides, and it follows, it mirrors the framework as required under the regulation. So step one, requirement for companies being a readiness assessment and action plan development. So really helping companies to understand what that could look like. And what their specific obligations are for different types of companies at different points in the supply chain. So some easy kind of decision trees and other resources that can help companies. Articulating and describing really the importance of senior leadership support. And this is where understanding those various drivers, whether it's a regulatory driver or a long-term kind of business-related driver. A lot of detail on developing and maintaining a due diligence system for companies, a lot of detail there, including various templates that companies use if they don't already have them, and then implementation of those due diligence systems and a lot of guidance there. One thing we seek to emphasize throughout, which really links back to that performance curve I showed a moment ago, is that businesses should not be looking at the EUDR really just through the lens of legal compliance and should not be limiting their actions at this stage through a compliance lens, but really understanding and anticipating the business trends, of nature, of climate, of forests, and gearing themselves up and positioning themselves in that space. Even if there may not be a strong business case for doing so now, anticipating that business case will improve. That includes things like scientific testing, really understanding some of the DNA and various other technology and tools that can be used for both testing, forensic testing, but also traceability. A really important thing about traceability there is investing in what we call the first mile, particularly when as it pertains to smallholders. So supporting smallholder capacity building when it comes to verified deforestation-free production practices, so that they're not cut out of global supply chains. They're actually enabled and supported and accessing global supply chains. Science-based targets for climate and nature to underpin a lot of work in this space, and investment in nature-based solutions more broadly. So looking not just at the avoidance of deforestation, but investing in things like restoration and improved management to take that really holistic approach. So with that in mind, what does that look like? Investment in nature-based solutions. I'll provide a very, very brief snapshot here of some of WWF's global forest-related initiatives. The first thing I'll point to is that we prioritize not exclusively, but we focus primarily on the tropics, on tropical forests. That's because tropical forests tend to be not just disproportionately high in their biodiversity, but also in the threats
to that biodiversity throug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What you can see here is what we call a deforestation fronts report that was published in 2021 that lays out 24 specific deforestation fronts across the globe, only one of which is not in the tropics. And unfortunately, that happens to be my home state and home area of Eastern Australia. So that's unfortunate, but it is by and large the tropics where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is at its highest. This is a very, very broad snapshot of a range of different initiatives across what we call our forest practice globally, color-coded according to specific themes, DCF being deforestation and conversion free, PCA being protected and conserved areas, FLR being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and FF being forest forward, which I've just spoken about. Many of these things intersect with each other, and very deliberately so. And you can see that the vast majority of that work is across the tropics. This is a map of where Forest Forward touches down. So I spoke previously about those 3 action areas, working with our partners on improving forest management in the tropics, working on responsible sourcing with our downstream partners, primarily in North America and Europe, but expanding into Asia, and mobilising finance for forest landscapes. And that's, again, right across the tropics, but also elsewhere. You can see this mapped. And one thing you can see here is what we've called our flagship landscapes initiative, which I'll take into our final slide. So this is where we see a need and opportunity to really lean into and cluster around a small number of major landscapes across the tropics. We've identified under Forest Forward 6 landscapes, two each in Africa,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And we see these landscapes as representing really holistic, integrated approaches across WWF teams that brings in many of those things I pointed to before, work on avoiding deforestation, on restoring forest landscapes, on sustainably managing forests, as well as a lot of those underlying drivers and enabling conditions like land rights reform, governance reform, community engagement, technical capacity building. This portfolio also represents a cross-section of different forest ecosystems, different commodity drivers in those landscapes, different flagship species that can help tell the story, and different positions in that forest transition. So some are high deforestation, high forest cover, low deforestation. Others are heavily degraded and deforested areas, and the different interventions and activities in those different places are going to differ. So it allows us to really kind of demonstrate and test a range of different models and approaches for different contexts and scenarios. I think that's about it for me. Hopefully I've covered a lot in a relatively short space of time, but I look forward to questions later. And again,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present. 네, 감사합니다. 팀 발표에서는 HP하고 아이키아 등의 기업 사례들과 EUDR 규정을 준수하면서 산림 관련 리스크를 기업이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2개의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질의응답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같은 경우에는 채팅방에서 받은 질문하고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반복되는 질문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먼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은 저희가 추후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많이 채팅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EUDR 규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EUDR 규정 준수를 위해서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더 기업이 EUDR을 ESG 경영 전략에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 두 번째 연사분이신 팀이 조금 더 잘 답변을 세부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팀에게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Tim, here's a question for you.
So one of the questions that we got asked was about how companies can effectively integrate EUDR compliance system into their existing ESG and sustainable strategies without adding additional or excessive operation burdens. Do you think you can take on this? Sure, no problem. Thank you, Diane. Can you hear me okay? Great. Well, thank you again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My apologies. My Korean is non-existent, so I'll speak in English and hopefully the translation will be okay. Look,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EUDR and compliance, the reality is for companies who have not already spent time and investment into traceability and deforestation-free verification, it will bring cost. There will be the need for work to get up to speed. There's no denying that. So I think those that have been a part of this agenda and been on the front foot in addressing it for some time are at a comparative advantage, which is a good thing. That's a reward for those companies who have put the work in to decouple their business from deforestation.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not look at it as a cost, even though there will be short-term costs, but really to look at it and to position this work in terms of long-term value. And that long-term value can come in a number of forms, broadly split, I guess, between risk management and capitalizing on opportunity. So on the risk side, we know that there's long been reputational risk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Now we're seeing regulatory risk with it through mechanisms like the EUDR, but I think we can safely say that this is the direction the world is headed. And so those companies that are readying for these trends and preparing for them are going to be better off from a corporate point of view. I think the most important risk that companies need to get a handle on and that the EUDR can be a driver for is really about physical supply. So we know that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s depleting natural resources and degrading ecosystems. And for companies who have a dependency on nature, a business dependency on nature, and we know that that is more than half of the economic output globally has a dependency on nature, is going to be at risk if we continue to deplete ecosystems. So those companies that are able to invest in traceability systems to understand where those risks lie and to address them are going to be better placed for future profitability. On the opportunity front, we also see that the global economy is increasingly pricing carbon and nature into balance sheets. And so ultimately what we're going to see and already starting to see is a shift of capital away from industries that are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and into ventures that are associated with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So again, I think it will pay off for companies to invest in the systems and processes needed for compliance in a broader suite of business opportunities. And I think the key investment here is in traceability. And that's where a lot of companies are playing catch up in being able to trace their supply chains right back to the point of harvest. But again, rather than look at that investment as a compliance burden, but look at all the business benefits that come with greater traceability and greater visibility into your supply chain. The more you know about the supply chain, the more control you have over your supply chain and the more efficiency that you can gain through your supply chain. So that's really, I might stop there. There's probably a lot to cover and a lot to translate, but again, I would just, rather than look at it as a short-term cost, I'll be looking at the long-term value creation that can come from investment in traceability and other systems. Thank you. I'll do the translation now.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팀
EUD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업들이 봤을 때는 단기적인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를 비용적인 부담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기업이 장기적인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 관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파괴와 연관되는 거는 이제까지 이런 마케팅이나 브랜드 리스크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 EUDR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규제 리스크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리스크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력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어, 기회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실질적인 방법과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트레이스빌리티, 추적 가능성 확보를 집중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EUDR 규제 준수의 기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급망 전반의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인증 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으로 보면, FSC나 RSPO 같은 인증에 대해서 취득을 한다고 해서 EUDR 규제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WWF에서는 딜리전스 시스템으로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혹시 나이 팀장님 이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 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FSC나 ISPO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뭐 규제를 면제받거나 이게 준수를 위한 강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제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이제 방법 중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기업의 공급망이 살림벌채와 이제 그래도 저희가 그런 것들이 무관하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게 결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은 것보다 조금 더 원재료의 출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이런 트레이서빌리티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런 인증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도 이러한 인증들을 받으면 조금 더 이렇게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방법 중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른 질문 중 하나가 아까 언급된 바이오다이버시티 리스크 필터, 리스크 BRF 온라인 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줄인 사례가 있는지도 혹시 음,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BRF를 이용한 이제 공급망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EUDR과는 사실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H&M 그룹과 협력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H&M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내에서 생물 다양성 리스크가 어디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들을 함께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BRF 바이오다이버시티 리스크 필터를 활용해서 그 인도 지역에서 그 면화를 그 조달받는 지역이 이제 하이 리스크다라는 것들이 좀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WWF랑 H&M은 이 지역에 조금 저희 토양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업을 좀 지속 가능하게 뭐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농부들의 생계 지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공급망의 리스크를 줄이는 활동을 진행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그 공급망을 관리를 하고 있고 어디서 오고 어떻게 오는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좀 트레이서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 혹시 아까 영상에서 나온 포레스트 포워드 관련된 이니셔티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레스트 포워드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팀이 좀 더 질문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Tim, I think there is a second question that you can answer regarding Force Forward program. There was a question asking how a company, corporate can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into their commitments to eliminate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Do you think you can take on this question? Sure, I will do my best. Thanks, David. Look, in terms of ensuring that these commitments are really long term within a company, I think really the key thing that we try to promote through this program is to strengthen the economic and business case of this work. We don't want to rely on philanthropy 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companies to invest in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avoiding deforestation. We want it to be good for business, not just good for nature. So that's really fundamentally how we try to frame our work. In some cases, it already is, but we do know that overall, the economic and business case is still marginal and needs strengthening. So a lot of our work is not just showcasing what best practice looks like in terms of corporate leadership on forest. It's also about trying to promote the demand drivers or the policy reforms and other things that are needed to make it more profitable and less risky to conserve forests and make it less profitable and more risky to clear and degrade them. And so a number of specific ways in which companies can really gain value from investing in forests is new revenue streams. So we're quite active in things like carbon markets and biodiversity and trying to explore opportunities for creating essentially new revenue for standing forests. So they're not just valued for land and timber. Second thing would be market access, and that's a big one. That is where if we are encouraging producers, for example, to secure FSC certification, there needs to be a business case for them to do so. So we work on the other side of the supply chain to encourage buyers to specify and require FSC certification of their producers and then to provide preferential market access or price premiums for that. That way that there is a direct financial incentive for producers to invest in those kinds of management changes and certification processes. And the final thing, which is again is a real win-win, is around cost savings and efficiency. So, companies can go a long way in saving costs through things like minimizing wastes, and that works right through the supply chain from the forest right through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and transport. And that's really a win-win where there's going to be cost savings. There's also going to be greater sustainability in the output. And it flows right through to recycling and reuse of forest products. So the circularity argument as well. So reducing wasteful and excessive consumption. So that's kind of three things. New revenue streams, preferential market access, and cost savings through efficiency, where there's a strong business case for a company to invest in fores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which I think buffers those actions and activities from the risk that when there are economic downturns, a company is going to turn away from them because they see it as a nice to have, not as a fundamental business driver. Thank you, Tim. 제가 또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 그리고 산림 관리 개선, 그리고 그린 파이낸싱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산림의 비즈니스와 경제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새로운 수익 창출인데요. 이제 생태계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익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접근성 확대, 산림 파괴가 없는 생산이나 무역과 관련된 자발적이나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그런 접근성 확대와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인증이나 친환경 라벨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 순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네 가지 큰 방법을 통해서 국제 정책 애드보커시와 순환 경제를 실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해서 기업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팀이 말한 것이 꽤 많은데 제가 지금 짧게 요약을 했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메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왔는데요. 이것 또한 팀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치품이 EUDR에 해당하는 제품은 아니나 해당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의 경우 종이 같은 산림 유래 원료의 경우에도 규제의 고려 대상이 될까요? 입니다. Tim, there's another question regarding the EUDR regulation. So even if the product itself is not considered under the EUDR regulated product, what happens if the packaging is derived from paper, the wood? Would they fall into the regulation as well? I believe so, yes, but you'd have to check. These things are in flux at the moment, so I would encourage everybody to check directly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There are detailed guidance statements and Q&As that are being published. So I don't want to give advice that might be inaccurate, but my understanding is yes, a lot of paper-based packaging is included within scope, but please do check directly with the EU. 네, 현재 지금 EU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패키징, 그러니까 종이와 관련된 포장재에서도 포장재도 지금 규제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반기 때 정확한 레귤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어떤 게 포함이 되고 어떤 게 포함이 안 되는지가 나올 예정이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국 내의 산림이 Forest Forward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일까요? 입니다. 이것 또한 팀에게 한번 문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im, there's another question regarding the Forest Forward program. There was a question regarding whether the Korean forestry environment could fall under one of the Forest Forward program initiatives. The Korean, as in Korean forestry production industry. Sorry, could you repeat that again? I was just clarifying the question. So could you say again, Dave? So in the presentation that you put, there was a lot of different um, sites across the world that showed where Force Forward program was acting. Is there any Korean geography that could fall under Force Forward initiative, or is our country not one of the target sites? Yeah, good question. Not Korea is not currently included in Forest Forward, not because it's not a priority, but just because we haven't yet engaged with you and your team, Diane, to establish a Forest Forward program. So I'd be very interested in talking with WWF Korea more about what that would look like. And really it would be understanding where forests and private sector leadership fits within WWF Korea's strategic priorities and how we as a global program might add value. So I'd be very interested in bringing Korea into the program. I do think as a nation, it is hugely influential as a consumer market, and it's definitely on our priority target list for that reason. Has large sourcing kind of footprints and impacts and links into Southeast Asia and elsewhere, as well as export elsewhere in the world. So I'd be very interested in talking further. Thank you. 저희 현재 포레스트 포워드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국내에서 보전 대상이 되는 산림이 없는데요. 저희가 포레스트 포워드 말고 저희가 FSC랑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
생태인증숲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산림 보전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추후 FSC 담당자분과 같이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포장재 관련해서 저희 FSC 매니저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채팅으로 해주셨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상품으로 되어 있어 규제 적용에 예외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채팅방에 되어 있는 답변으로 조금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혼선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조금 그 채팅방에서 내용이 오간 것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인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저희가 뭐 EUDR에서 뭐 대응을 하는 게 면제가 되거나 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자료 제출을 하실 때 그런 준비된 자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좀 제안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WWF 같은 경우에는 그 EUDR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좀 전사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좀 방향성 설정과 전략 수립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준비하시면서 좀 전체적인 우리 그 기업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공급망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전략 수립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고 연결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보내주신 그런 질문들은 다시 정리를 해서 추후 이제 발표 자료와 설문조사 그리고 이제 녹화 영상까지 정리를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굿즈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추후 다른 웨비나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초대장을 보내드린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im. 감사합니다. Thanks, everybody. Appreciate it.